어제는 제 인생에서 제일 웃기면서도 제일 많이 울었던 날이었어요. 유산. 그냥 그 두 글자 때문에요. 저는요, 유산 한 푼도 못 받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요. 근데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남긴 건 돈보다 훨씬 무거운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렸고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들으시다가 안 와도 저런 일 겪어봤다. 부모님 유산 때문에 힘들었다 싶으시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대신 꾹 눌렀다고 생각할게요. 오늘 이 얘기가요, 어쩌면 당신 마음에 작은 위로 하나는 남겨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실제 같지만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까요? 일단 저는요, 할아버지가 키운 손녀예요. 지유나 할아버지 말 좀 들어봐라. 어릴 때부터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르던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어요. 윤만수 72. 평생을 공장에서 일하다가 허리 다쳐서 조기 퇴직하신, 그리고 반지하 단칸방에서 저를 키운 사람. 제 할아버지요. 엄마는 제가 8살 때 집을 나갔어요. 그냥 어느 날 아침에 편지 한 장만 남기고요. 지유야. 미안해. 엄마가 나중에 꼭 데리러 갈게. 그 나중에는 끝내 오지 않았고요. 아버지요? 이름도 몰라요. 엄마가 단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딱 한 명,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공장 퇴직하고 나서는 새벽마다 신문 돌리고 낮에는 재개발 밀려난 사람들 집 나르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저를 키웠어요. 반지하 방 하나 좁았지만 저는 사실 그게 집이라서 좋았어요. 장판이 삐걱거리고 여름엔 습기 때문에 곰팡이 냄새나고 겨울엔 보일러 틀어도 코끝이 시렸는데요. 방 한가운데 낡은 책상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할아버지가 늘 앉아서 신문 읽다가 제 숙제 봐주고. 지우야, 너는 할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너는 공부해서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 말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알바 뛰면서도 공부는 놓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편의점, 카페, 학원 청소 안 해본 일이 없는데 그래도 내신은 꽤 잘 나왔고요. 할아버지는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우셨는지 동네 슈퍼만 가도 맨날 그러셨어요. 우리 지유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았어. 그 말 들을 때마다 창피한데 또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늘 그렇듯이 돈이었죠. 대학교는 솔직히 엄두가 안 났어요. 할아버지, 나 그냥 취업할까? 제가 몇 번을 물으면 할아버지는 허리 아픈 사람이 어떻게 화를 내는지 그때마다 보여주셨어요. 야 임마. 너 그런 소리 한 번만 더 해봐라. 할아버지가 땅을 팔든지 몸을 팔든지 해서라도 너 대학은 보낸다. 웃자고 하신 말 같지만 진심이 느껴져서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요, 세상이 가만히 두질 않잖아요. 우리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어요. 노후주거 환경 개선, 주민 삶의 질 향상. 플랜카드에는 그런 말이 잔뜩 적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일어난 일은 딱 하나였어요. 월세는 치솟고 집주인들은 이사비 핑계로 세입자들 내보내 궁리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기 더 살 수 있을까? 매일 걱정하는 거였죠. 우리 반지하도 집주인이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만수씨, 재개발 들어가면 어차피 다 헐리니까 2달 안으로 비워줘. 보증금은 그때 맞춰줄게. 할아버지 얼굴이 그때 처음으로 진짜 늙어 보였어요. 밤마다 기침하시면서 도면 같은 거 들여다보시던 모습 아직도 기억나요. 지우야, 우리가 갈 데가 있나? 그 말 들었을 때 제가 속으로 다짐했어요. 아, 돈 많이 벌어야겠다. 어떻게든. 근데요, 인생이 참 그렇게 순서를 지켜주질 않아요.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겨울 새벽에 신문 돌리다가. 심장 쪽이 안 좋으셨는데 그걸 숨기고 일하시다가 어느 날 집에 돌아오시더니 그냥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지유야, 숨이 이상하다. 응급실 하얀 형광등, 차가운 수술실 문. TV에서만 보던 장면들이 제 눈앞에서 현실이 됐어요. 의사 선생님은 최선을 다했다고 했지만 사실 심장 수술도 재활도 그 모든 걸 버틸 체력이 할아버지에게는 남아있지 않았대요. 결국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버티다가 할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멈추셨어요. 그날 밤 병원 복도 끝 의자에 혼자 앉아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이 다 말라서 더는 눈물이 안 나는데도 목에서는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이제 나 혼자네.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을 때 갑자기 세상이 너무 조용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왔어요.
동네 구두 수선집 아저씨, 분식집 사장님, 반찬가게 할머니. 아이고 이제 어떡하냐 지우야. 다들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근데 저와 피가 이어진 사람은 딱 3명뿐이었어요. 막내 고모, 둘째 고모, 그리고 큰아버지. 큰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첫째 아들. 저한테는 사실상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처음 봤으니까요. 양복 입은 중년 남자가 전화를 귀에 붙인 채 들어오더니 빈소 상석에 툭 앉더라고요.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훅 가시면 어떡해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눈가는 하나도 안 젖어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밤이 깊어지자 큰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며 저를 불렀어요. 지우야. 너 대학 안 갔다며? 네. 사정이 좀 있어서요. 그래. 뭐 우리 집안 형편의 대학이 어딨냐. 그 말이 괜히 찔렸는지 저도 모르게 손을 꽉 쥐었어요. 그래도 알지?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야 한다. 그 말이 첫날 밤에 들은 큰아버지의 첫 멘트였어요. 이 사람이 나를 책임질 생각은 1도 없구나. 그냥 딱 느껴졌어요. 장례를 마치고 사흘 뒤 큰아버지가 전화로 연락을 했어요. 지우야. 유산 정리하자. 법무사 사무실로 나와라. 유산.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솔직히 조금 흔들렸어요. 우리가 가진 게 뭐 있다고 하면서도 반지하 전셋집 보증금이랑 할아버지가 혹시 몰래 모아둔 예금 통장 같은 거. 그런 게 혹시 있다면 그걸로 보증금 조금 더 보태서 지하는 아니더라도 햇빛 좀 들어오는 원룸으로 이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할아버지 장례 치르느라 빌린 돈도 갚을 수 있을 테고. 그런 아주 소박한 기대였어요. 법무사 사무실. 유리 테이블 정장 입은 법무사, 그 옆에 큰아버지랑 고모들. 저는 검정 니트에 최대한 구겨지지 않은 바지 입고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법무사가 A사 용지를 넘기며 말했어요. 고인은 부동산 한 채, 그리고 예금 통장 몇 개를 남기셨습니다. 부동산 한 채.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부동산이 있다고요? 큰아버지가 킥 하고 웃더라고요. 야 지우야. 우리 아버지 생각보다 알짜였어. 법무사가 주소를 읽었어요. 서울시 구동 37-12. 대지 48평 건물 2층 주택. 주소 듣자마자 바로 알겠더라고요. 아, 우리 반지하 위층. 집 전체가 집주인 거 아니었네. 원래 할아버지 집이었구나. 그 말을 왜 단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아버지가 본인 이름으로 돼 있던 집을 나중에 너희 큰아버지 이름으로 등기 이전을 하신 게 아니라 유언으로 남기셨네요. 법무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그리고 정색을 하고 읽기 시작했어요. 피상속인 윤만수는 본인의 사망 이후 소유 부동산 일체 및 예금을 장남 윤대호에게 상속한다. 끝. 제 이름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심장이 쑥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아 역시 나는 그냥 얹혀 살던 손녀였구나. 그 순간 가장 먼저 튀어나온 생각이 그거였어요. 고모가 굳이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어요. 그래도 지유가 할아버지 많이 돌봤는데 조금이라도 뭐 남겨주시지. 큰아버지는 바로 쏘아붙였어요. 유산이 무슨 떡이냐? 둘러서 쪼개 먹게. 집은 집대로 팔아서 재개발 들어가기 전에 내가 다 정리할 거야. 그게 제일 효율적이야. 그 말을 어찌나 업무 보고처럼 하시던지. 제가 같이 살던 집인데요. 같이 밥 먹고 같이 TV 보던 거실인데요. 그 사람 입에서는 그냥 정리할 자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저를 보며 말했어요. 손녀분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어서요. 이해 제기하시려면 상당한 판돈이 아니 시간과 비용이 들어서. 판돈. 순간 그 단어가 그렇게 들렸어요. 제가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아, 이게 다 돈 게임이구나. 회의가 끝나고 로비에 나왔을 때 큰아버지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지우야. 우리 아버지 마음 이해해라. 그래도 너 대학 못 간다니까 잔소리하던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 저 이제 집은 언제까지 비워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질문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건 걱정 마. 한 달 정도는 그냥 살아. 대신 집 정리 좀 잘해놔라. 임장 올 거거든. 임장 재개발 투자자들이 집 보러 오는 거요. 한 달. 그 말이 제 마음의 마지막 유통기한처럼 찍혔어요. 한 달 후면 나는 집도 가족도 아무것도 없겠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할아버지 방에 들어갔어요. 작은 장롱, 낡은 서랍장, 군대 갔다 왔을 때 쓰던 초록색 철제 캐비닛.
할아버지 냄새가 가득 배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진짜로 저한테 아무것도 안 남겨주신 거예요? 그 말을 소리 내서 하니까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봤어요. 영수증 뭉치, 옛날 월세 계약서, 공장 다닐 때 사원증. 그런 것들 사이에서 갈색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앞면에 볼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우에게.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잘 못 뜯겠더라고요. 3번이나 뜯다가 결국 위쪽을 확 찢어서 꺼냈어요. 하얀 종이 2장. 첫 번째 장에는 할아버지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우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그 첫 줄 읽는 순간 눈물이 자동으로 쏟아졌어요. 편지는 대충 이랬어요. 지우야.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아마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 없는 거겠지. 너무 겁먹지 말아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할아버지가 유산을 큰아버지한테 다 주는 걸로 유언을 써놨다. 너 힘들게 한 거 알고 있다. 그래도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 우리 집안 식구들이 너를 손녀가 아니라 환자 보호자, 무료 가사 도우미처럼 대해서 할아버지는 보기 싫었다. 그래서 더더욱 유산 갖고 너희끼리 싸우는 꼴은 보기 싫었다. 집 같은 거, 돈 같은 거, 그거 나눠서 평생 남 탓하면서 살면 손해보는 건 결국 너다. 그래서 유언장에는 내 이름은 안 적었다. 대신에 진짜로 너한테 남긴 게 있다. 뒤에 있는 서류를 잘 봐라. 그리고 이 말은 꼭 기억해라.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는 거다. 너는 이미 부자다. 할아버지보다. 사랑하는 우리 지우야. 너 인생은 내 거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너 자신이다. 사랑한다 우리 손녀. 윤만수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글씨가 다 번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글씨 중간중간에 떨어진 잉크 자국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아마 할아버지도 이 편지 쓰면서 울었던 거겠죠. 뒤에 있는 서류를 조심조심 꺼내봤어요. 서울시 구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상호 골목사랑방 작은 도서관. 대표자 윤지유. 제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지?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제 이름이었어요. 뒤에 첨부된 서류들을 넘겨보니까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 1층을 10년 장기 임대 계약으로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임대료는 재개발 보상금 일부로 선납 처리되어 있고 운영권은 대표 윤지유에게 귀속. 골목 사랑방 작은 도서관은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아동청소년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할아버지가 평소에 틈틈이 준비하던 그 프로젝트. 저는 그게 그냥 노인정 봉사 같은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랑방을 저한테 통째로 물려주신 거였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걸 처음 봤을 땐 감동보다 걱정이 먼저였어요. 도서관? 사랑방? 그거에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 집도 잃게 생겼는데 돈 되는 건 하나도 없고 할아버지는 이상한 이상만 저한테 떠넘기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방 한가운데 주저앉아서 울다 웃다를 반복했어요. 할아버지, 저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도서관 계획서를 계속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할아버지 필체로 적힌 운영 계획. 아이들 방과 후 공부방. 어르신들 스마트폰 교실. 동네 밥상 모임. 취준생 무료 이력서 클리닉.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모든 건 지유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한다. 그 이상은 하지 않는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갑자기 이건 내가 싫다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싶었어요. 왜냐면 할아버지가 이 사랑방을 준비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서류에 이름표처럼 붙어 있었거든요. 슈퍼 김중고책 기증 약속. 분식 방 매달 떡볶이 후원. 경로당 회장 이 어르신 프로그램 협조. 그리고 제 이름. 윤지유 대표. 도대체 언제부터 이걸 준비하신 걸까요? 한 달. 집을 비워야 하는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도 큰아버지는 부동산 중개사 데려와서 집을 보여주고 이 반지하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곧 나갈 겁니다. 저를 세입자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아예 서류 한 뭉치를 들고 와서 제가 일하는 카페까지 찾아왔어요. 지유야. 이게 재개발 조합 동의서야. 너도 사인해야 이 집 보상금 제대로 나온다. 저는 이 집 소유자가 아닌데요. 세입자 동의도 필요하거든.
이게 다 너 위해서야. 나중에 조금이라도 보상금 챙겨주려고 그러는 거지. 나중에.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이제 누가 나중을 말하면 의심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서류 첫 페이지를 대충 훑어보는데 세입자 퇴거 동의라는 글자가 눈에 띄었어요. 이거 제가 나가는 거 동의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지. 집이 헐리는데 어떻게 있냐. 그래도 나중에 오피스텔 하나라도 전세 잡아주려고 하는 건데. 또 그 나중에 제가 펜을 들었다가 도저히 사인이 안 되더라고요. 죄송한데요. 이건 집에서 얘기할게요. 지금은 일해야 돼서. 결국 서류를 들고 나가버리셨는데 그날 퇴근하고 집 앞에 서 있는데 누가 지우야 하고 부르더라고요. 고개를 돌리니까 동네 반찬가게 할머니, 구두 수선집 아저씨, 분식집 사장님. 그 세 사람이 골목 입구에 서 있었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반찬가게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지우야. 내 할애비가 부동산 이름을 왜 아들 이름으로 안 넘기고 유언장으로 남겼는지 이유가 뭔지 아니? 모르겠어요. 그냥 저 때문인가 했죠. 그래, 너 때문이지. 근데 그 방식이 너 쫓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지키는 방식이었어. 구두 수선집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익숙한 걸 꺼냈어요. 주민센터에서 주는 협동조합 회원증. 내 할애비가 골목사랑방 도서관 만든다고 동네 사람들 모아서 협동조합 만들었어. 집 보상금 일부는 거기로 넣기로 했다더라. 그게 다 너 이름으로 승인 난 거야. 저 이거 처음 들었는데요. 그럴 거다. 내 할애비가 너한테는 마지막까지 부담 주기 싫었을 거거든. 분식집 사장님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그 조합 규약에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냐? 할머니가 구겨진 종이를 펴서 읽어주셨어요. 본 협동조합의 대표는 윤지유로 한다. 대표가 퇴거당하거나 집을 뺏길 상황이 되면 조합원 전원이 연대 책임을 진다. 연대 책임. 그 단어가 그렇게 든든하게 느껴질 줄은 처음 알았어요. 지우야. 네가 사인 안 하면 저 집 아무도 못 판다. 재개발 보상도 내 동의 없이는 못 받아. 그니까 절대 서류 쉽게 사인하지 마라. 알겠지?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집을 그냥 자산으로 본 게 아니었구나. 그 집은 우리 가족만 사는 집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서로 드나드는 하나의 판이었구나. 그로부터 일주일 뒤 재개발 조합 사람들이랑 큰아버지랑 집에서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는 할아버지 방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문 밖에서는 큰아버지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지우야, 빨리 나와서 사인해. 너 하나 때문에 전체 일정이 다 꼬여.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편지랑 협동조합 서류를 손에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거실에는 정장을 빼입은 조합 관계자 2명, 큰아버지, 그리고 의외의 얼굴들이 있었어요. 반찬가게 할머니, 구두 수선집 아저씨, 분식집 사장님. 아저씨들? 큰아버지가 짜증을 냈어요. 아니, 여기까지 왜들 오셨어요? 이거 가족 일인데. 그때 반찬가게 할머니가 버럭했어요. 가족 일? 지우 키울 때 가족은 누구였는데? 순간 공기가 싸해졌어요. 조합 사람이 살살 웃으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어요. 아이고, 뭐 다들 감정이 있으신 거죠. 어차피 집 헐리고 새 아파트 들어오면 좋은 거잖아요. 이 서류에 세입자분만 사인해 주시면 이사비도 충분히 챙겨드리겠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서류를 제가 받아서 봤어요. 세입자의 자발적 퇴거 동의서 및 추가 권리 행사 포기 각서. 조그맣게 아주 조그맣게 적힌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었어요. 추가 권리 행사 포기? 제가 묻자 큰아버지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냥 법적인 표현이야. 어차피 너 받을 권리가 원래 없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 말 듣는데 이상하게 화가 안 났어요. 대신에 어디선가 용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요. 저 세입자 아니에요. 뭐? 조합 사람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봤어요. 저 골목사랑방 협동조합 대표고요. 여기 집 일부 보상금은 협동조합 명의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서류에는 그 내용은 왜 한 줄도 없어요? 그 말에 큰아버지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게 왜 나오냐 지금. 반찬가게 할머니가 조합 사람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여기 규약 잘 읽어봐요. 대표 동의 없이는 협동조합 재산 처분 못하게 되어 있어. 조합 사람이 당황해서 종이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어요. 윤지유 대표? 그제야 큰아버지가 제게 달려와 속삭였어요. 야, 그거 다 명목상으로 해놓은 거야.
실제 권한은 다 나한테 있어. 너 괜히 큰 소리 치지 마. 그 말이 신호탄이었어요. 구두 수선집 아저씨가 책상을 치면서 말했어요. 윤대호 씨, 우리도 바보 아닙니다. 만수 형님이 죽기 전에 우리 다 불러서 말했어요. 이 집은 나 죽고 나면 지유와 골목 사람들 것이지 내 아들 것만은 아니다라고요. 분식집 사장님도 얹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협동조합 만들자고 할 때 우리 다 도장 찍었어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지유가 세입자면 우리는 뭐예요? 참경꾼입니까? 조합 사람들도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라는 걸 직감했는지 서류를 슬그머니 걷어들이더라고요. 윤 선생님. 그럼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큰아버지는 얼굴이 벌개져서 저를 노려봤어요. 야, 너 지금 아버지한테 반항하는 거냐? 그 말이 약간 웃겼어요. 아버지요? 제가 언제 아버지 있었어요? 입 밖으로 그 말이 나간 순간 제 자신에게 조금 놀랐어요. 근데 후회는 안 됐어요. 저한테 아버지는 없어요. 있었다면 할아버지였겠죠.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조합 사람 둘은 눈치를 보다가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일단 이 건은 양측 입장을 더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큰아버지랑 저랑 그리고 동네 어른들이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만 봤어요. 그날 밤 집에 혼자 남아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편지, 협동조합 서류, 재개발 동의서. 그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내가 처음부터 말해볼게요. 저는요, 20살까지만 해도 제 인생의 유산이라는 단어가랑은 평생 인연이 없을 거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았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유산 한 푼도 못 받는 줄 알았던 손녀가 진짜로 물려받은 게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엄마 아빠가 헤어지면서 저는 그 사이에서 어른들 싸움의 짐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법원에서 정해준 양육권, 그런 어려운 말보다 제 귀에 박혔던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지유는 어르신이 키우시는 걸로 하시죠. 그때 처음 본 사람이 바로 제 친할아버지 김만수 할아버지였습니다. 낡은 카키색 코트에 오래된 가죽 가방 하나 들고 좁은 어깨로 저를 안았던 사람이요. 지유야, 할애비가 좀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참 이상하죠. 늦게 온 건 어른들 싸움이었는데 할아버지는 계속 자기 잘못처럼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동네 시장 입구에서 작은 구두 수선 가게를 하셨습니다. 간판이라고 해봐야 만수구두라고 손으로 쓴 나무판 하나가 전부였어요. 벽에는 손님들 구두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바닥은 오래된 가죽 냄새와 본드 냄새가 섞여 있었죠. 그 냄새가 저는 좋기도 하고 좀 머리 아프기도 했어요. 지유야, 이 냄새 기억해둬라. 제가 코를 찡그리며 말했죠. 왜요, 할아버지? 좀 지독한데요?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그러셨어요. 이게 밥 냄새다, 우리 집에서는. 그 말이 너무 싫기도 했고 또 어쩐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은 방과 후에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간다고 자랑했는데 저는 늘 시장통을 지나 수선집으로 갔거든요. 겨울이면 풍기던 어묵 냄새에 잠깐 발이 멈추지만 용돈이 없으니 그냥 냄새만 맡고 지나갔죠. 그럴 때 할아버지는 꼭 이렇게 말하셨어요. 냄새만 맡아도 반은 먹은 거다. 그 말이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체념이 섞여 있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도요, 할아버지는 늘 당당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접어서 수선집 문 앞에 세워두고 젖은 구두를 들고 오는 손님들한테 늘 먼저 말을 거셨어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구두가 어디까지 데려다 줬습니까? 그럼 손님들은 신기하다는 듯 웃으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아, 오늘 면접 보고 오는 길이에요. 여기 가죽만 잘 살려주세요. 결혼식장 가야 돼요. 전 그때 알았어요. 돈은 없지만 할아버지는 사람들의 중요한 순간에 작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근데 그게 유산이 될 거라고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할아버지랑 살던 집은 오래된 단층 주택이었어요. 비 오면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똑딱똑딱 들리는 그런 집이요. 겨울이면 보일러가 자꾸 고장나서 전기장판 하나에 둘이 꼭 붙어 자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지유야, 추울 때일수록 사람은 같이 있어야 덜 춥다. 기억해라. 돈은 혼자 벌어도 추위는 혼자 못 버틴다. 어릴 땐 몰랐어요. 그게 나중에 제 인생을 붙잡아줄 문장이 될 줄은요.
중고등학교 내내 저는 없는 집에 티 나지 않게 사는 게 제 목표였어요. 체육복이 해져도 최대한 가방으로 가리고 다니고 급식비 밀리지 않게 알바도 해봤지만 미성년자라 다 거절당하고 학원은 꿈도 못 꾸니 도서관에서 뒤늦게 혼자 문제집 보고 그래도 성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어쩌면 여기서 탈출해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버틴 것 같아요. 반면에 친척들의 삶은 달랐어요. 큰아버지네는 아파트를 계속 갈아타면서 점점 좋은 동네로 이사갔고 사촌 오빠는 유학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듣기 싫은 말이 있었어요. 지우는 뭐 그냥 기술이라도 배워서 먹고 살면 되지. 그 말이 제 가슴을 계속 긁었어요. 왜 나는 늘 기술이나 배워야 하는 사람인 거지? 공부해서는 안 되는 건가? 그럴 때마다 제가 툴툴대면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 기술 무시하지 마라. 사람 손이 닿는 일은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꼭 필요한 법이다. 근데 네가 공부까지 하면 너는 2배로 쓰임새가 많은 사람 되는 거다. 듣고 나면 또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저는 지방 공립대에 장학생으로 합격했습니다. 입학금이 전액 면제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저는 도서관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이제 나도 할아버지랑 이런 집에서 안 살아도 되나? 근데 집에 가서 합격 소식을 전했더니 할아버지는 웃으면서도 이상하게 조용하셨어요. 할아버지, 나 진짜 가도 돼요?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되니까 생활비만 조금 벌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신나서 말을 쏟아내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셨어요. 그 기침이 그냥 감기 기침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그해 겨울부터 병원을 자주 들락날락거리기 시작하셨어요. 나이 먹으면 관절이고 허리고 다 병원 단골 되는 거다. 뭘. 늘 이렇게 넘겼지만 밤마다 화장실에서 캑캑대는 기침 소리가 집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모른 척 눈을 감았어요. 괜찮겠지. 괜찮아야만 한다. 그러다 결국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되던 봄에 할아버지는 크게 한번 쓰러지셨습니다. 시장 한복판 수선집 앞에서요. 가게 옆 분식집 이모가 달려와서 전화를 했어요. 지우야, 큰일 났다. 할아버지 숨을 잘 못 쉬신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폐가 많이 안 좋아요. 오래된 직업병이 겹친 것 같네요. 당분간은 격한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당분간이 뭐냐고요. 그 말은 결국 이제 수선집은 접으셔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제 옆에서 이렇게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에이 참. 내가 저 구두 밑창은 그렇게 잘 갈아놓으면서 내 폐는 한 번도 갈아 끼우지 못했네.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시장 입구 만수구두는 셔터가 내려진 날이 더 많았습니다. 손님들은 처음엔 언제 다시 여세요? 라고 물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냥 다른 수선집을 찾아갔죠. 시장이라는 곳은 냉정합니다. 한 집이 문 닫으면 금방 다른 집 간판이 올라와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는 2번째로 쓰러지셨고 이번엔 중환자실로 바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21살 봄날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을 하면서 이상하게 이 문장 하나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법적 보호자 손녀 김지유. 그게 그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했어요. 수선집 손님 몇 분, 시장 상인들, 그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고마운 이웃들이 왔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장례식장에 잠깐 얼굴을 비췄지만 서로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들 사이에 서 있는 제 자리가 아주 어색하고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빈소 한켠에서 큰아버지가 서류들을 꺼내 들고 이리저리 계산을 하다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지유야, 할아버지 유산 문제는 좀 복잡하다. 복잡하다는 말이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어릴 때부터 어른들은 늘 제가 알기 싫은 일을 설명할 때 그 말을 썼거든요. 복잡하다는 게 뭐가요? 집이랑 가게 말씀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큰아버지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집은 이미 오래전에 담보로 잡혀서 은행으로 넘어갔다. 병원비에 이것저것 정리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사실상 빚만 조금 남았어. 그럼 저는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사촌 오빠는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고 사촌 언니는 결혼 준비를 하며 집에서 보태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뭘 받게 되는 사람인지조차 모르겠는 거예요. 큰아버지가 약간 불편한 표정으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지우야, 네가 뭘 바라니?
애초에 이 집은 내 엄마 몫도 아니었고 내 이름으로 된 것도 아니야. 그리고 유산이라고 다 돈으로 남는 게 아니잖니. 그 말이 제 심장을 콕 찔렀습니다. 아, 나한텐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그날 밤 저는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나는 왜 항상 남는 게 없는 사람일까? 가족에서도 집에서도 유산에서도. 발인을 마치고 할아버지를 화장장까지 보내고 나니 이상하게 몸이 허해졌어요.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지나간 느낌이었죠. 그때 작은아버지가 작은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어요. 지우야, 이건 아마 너한테 줘야 할 것 같다. 내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더라. 이 봉투는 꼭 지우 손에 직접 쥐어주라고. 봉투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우에게. 할애비가.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낡은 열쇠 하나와 편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주 예전 날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날짜였고 하나는 장례 사흘 전에 쓴 것 같았어요. 저는 최신 날짜부터 펼쳤습니다. 우리 지우에게. 편지는 늘 어쩐지 부끄러워서 마지막이야 쓰게 되는구나. 할애비는 원래 말은 많은데 속마음은 잘 못 내보이는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겠다더라. 내 귀에 안 들어가게 하려고 웃어넘겼지만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이제는 내 곁을 오래 지켜줄 수 없겠구나. 저는 그 문장에서부터 이미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편지 내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우야. 유산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참 좋아한다. 누가 얼마를 물려줬다더라, 어디 아파트를 남겼다고 하더라. 나도 젊었을 땐 부러웠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꼭 돈이 유산은 아니더라. 그래도 사람이 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할애비도 나름 준비를 해보려고 했다. 근데 잘 안 됐다. 네가 아는 것처럼 내 통장은 늘 구두 밑창처럼 달아 있었다. 여기까지 읽고 저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역시 진짜로 유산은 없는 거구나.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제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을 바꿨다. 돈은 못 남겨도 너한테 한 가지는 꼭 남기고 싶었다. 그게 뭔지 아마 이 편지 다 읽고 나면 알게 될 거다. 봉투 안에 열쇠가 하나 있을 거다. 이건 우리 수선집 열쇠가 아니다. 너도 잘 모르는 데일 거다. 수선집 열쇠가 아니라고요? 그럼 뭘까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장 뒷골목 끝에 오래된 창고 하나 있는 거 너 알지? 냄새 난다고 네가 늘 코 막고 지나가던 그 골목 말이다. 그 골목 끝 오른쪽 문이 바로 이 열쇠가 맞는 데다. 거긴 내게 남기고 싶은 게 있는 곳이다. 요즘 말로 치면 내 진짜 유산이 숨겨져 있는 곳이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라서 서류에는 안 나온다. 그러니 큰아버지께서 유산 없다 하셔도 기죽지 말아라. 내 건 따로 있다. 편지를 덮은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특유의 비유 섞인 말투 때문에 이게 유머인지 진심인지 헷갈리기도 했고요. 시장 뒷골목 끝? 그 낡은 창고? 거기 뭐가 있다고?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서 희망이 피어오르더라고요. 혹시 진짜 숨겨둔 금괴 그런 거면 어떡하지? 사람이요,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유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상상력이 아주 풍부해집니다. 장례식이 완전히 끝나고 친척들이 다 돌아가고 집에 저 혼자 남았을 때 저는 봉투에서 그 낡은 열쇠를 다시 꺼냈어요.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가보지도 않고 실망하는 건 할아버지한테 예의가 아니지. 시장 뒷골목은 언제 봐도 좁고 어두웠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시장 입구는 화려한 네온사인이고 번쩍번쩍한데 뒤로 한 발만 돌아가면 세월이 멈춘 것 같은 골목이 나오거든요. 전 거기를 어려서부터 싫어했어요. 지하실 냄새랑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골목 끝 오른쪽 할아버지가 말한 그 문 앞에 서니 오래된 철문에 자물쇠가 하나 채워져 있었습니다. 열쇠를 넣어 돌리는 순간 딱 하고 오래된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났어요.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먼지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콜록. 기침을 하고 나서 눈을 비비고 보니 창고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벽면마다 책장이 빙 둘러 있었고 가운데에는 작은 나무 책상 2개와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책장은 낡은 책들로 가득 차 있었고 어떤 건 색이 바래서 표지가 뭐였는지도 잘 안 보였어요. 천장을 보니 현수막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발행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만수서재 조용한 사랑방.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수서재?
여기 뭐 하는 곳이었을까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수선집 말고도 이런 데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책상 위에는 또 다른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이번엔 봉투 앞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유에게 두 번째 편지. 저는 서둘러 봉투를 찢어 열었습니다. 우리 지유야. 여기까지 왔으면 그래도 하래비 말은 한 번 더 들어줄 거지? 여긴 내가 몰래 만들어 놓은 곳이다. 수선집에서 남는 돈 조금씩 모아서 그리고 시장 사람들한테 조금씩 빌려서 만든 공간이다. 처음부터 너한테 물려주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 그냥 나같이 학교 많이 못 다닌 사람들, 글 배우고 싶은 어르신들, 어디 가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들 모이라고 만든 사랑방이었다. 그제야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 종종 할아버지가 밤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갔다 오셨어요? 물으면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하래비도 공부 좀 해야지. 사람들 이야기 배우고 오느라 늦었어. 저는 그걸 그냥 농담인 줄만 알았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기를 만들고 처음 문 열던 날 시장의 김이모, 박 아저씨, 구두 맡기던 택시기사 아저씨 5명 정도만 왔다. 책 읽기는커녕 그냥 모여서 막걸리도 한잔하고 인생 타령도 하고. 그래도 참 좋더라. 수선집에서는 늘 구두만 보는데 여긴 사람 얼굴을 봤거든. 그 사람들의 눈빛을 말이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벽면에는 손글씨로 쓴 종이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어요. 오늘은 연극 대본 읽는 날입니다. 다음 주부터 글씨 교실 시작합니다. 동네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림 그리기. 이게 다 뭐였을까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할아버지는 혼자 이 공간을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니고 아르바이트하고 탈출을 꿈꾸던 바로 그 시간에요. 편지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지우야, 너한테 남긴 유산은 돈이 아니다. 집도 아니고 땅도 아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공간, 그리고 여기 오는 사람들이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다 너에게 한 빚이 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일부러 빚을 만들어 놨다. 돈 빚 말고 마음 빚 말이다. 마음 빚이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할아버지. 이 와중에도 또 아재 개그야? 근데 그 다음 문장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습니다. 만수서재 회원 명단은 책장 맨 아래 서랍에 있다.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내가 내게 물려준 진짜 유산이다. 너는 이 사람들을 믿어도 된다. 너 혼자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살까봐 하래비가 이렇게 사람들을 묶어놓았다.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그 순간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억울해하고 얼마나 혼자라고 느끼며 살아왔는지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유산이 없다고 나만 소외된 것 같다고,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런데 사람이 유산이다라는 말을 할아버지가 편지에 적어놓고 간 겁니다. 저는 책장 아래 서랍을 열어봤어요. 정말로 노란 종이에 볼펜으로 적힌 이름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각 이름 옆에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말순 떡집 이모. 글씨 배우러 옴. 지유 대학 입학 축하 떡 사주심. 박성호 택시기사. 퇴근 후 인생 책 읽으러 옴. 지유 어린이집 등하굣길 자주 태워줌. 정미자 분식집. 시장 사람들 간식 책임져 주심. 지유 시험 때마다 어묵 국물 퍼줌. 이름 옆에 적힌 메모를 읽다가 저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저 어렸을 때 당연하게 여겼던 그 친절들이 다 여기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를 위해 떡을 싸주시고 차를 태워주시고 국물을 떠주셨던 그 작은 행동들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지유 손녀. 하래비 인생에서 가장 큰 유산.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살지만 알고 보면 제일 많은 걸 가진 아이. 언젠가 여기 다시 와서 이 사람들 마음을 이어받을 예정. 그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유산이라는 말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루어진 유산. 관계로 이어진 유산. 하지만요, 현실은 또 현실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또 하나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큰아버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지유야, 너 요즘 어디 다니냐? 그냥 학교 다니고 정리할 것 좀 정리하고요. 할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서 집 정리하면서 서류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나오더라. 이상한 거요? 시장 뒤쪽 창고 계약서.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 순간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 네, 어제 갔다 왔어요.
큰아버지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지유야, 지금 상황에서 그런 거 관리할 여유 없다. 그런 공간은 월세나 관리비만 나간다. 조만간 재개발 들어온다는 말도 있으니까 구청에서 나올 때 그냥 보상받고 정리하는 게 낫다. 재개발. 그 두 글자를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창고가 무너지는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책장들이 다 쓰러지고 할아버지 필체가 담긴 현수막이 찢어지고 사람들 이름이 적힌 명단이 종이 조각이 되는 모습이요. 근데 큰아버지, 거기 그냥 창고 아니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창고라니, 계약서에 공부방이라고 돼 있더라. 요즘 누가 그런 데 가냐. 다 카페 가서 공부하지. 그 말이 너무 서운했어요. 나중에 얘기하자. 어차피 재개발 들어오면 다 헐린다. 괜히 정 붙이지 말고 빨리 정리해라.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 박 시장 입구 네온사인을 보면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 이 공간 제가 지켜야 돼요? 아니면 그냥 두고 떠나도 돼요? 답을 들을 수 없다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다시 그 골목 창고로 갔습니다. 열쇠를 돌려 문을 열자 먼지 냄새 대신 이상하게 사람 냄새 같은 게 느껴졌어요. 조용한데 누군가의 웃음소리, 책장 넘기는 소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달까요? 그런데 그날은 창고 앞에 누가 서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떡집을 하던 김말순 이모였어요. 지유야? 이모가 저를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모, 여기 어떡해? 내 할아버지 장례식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있었거든. 말순이, 나 없으면 우리 서재 지키는 사람 지유밖에 없다. 애가 여기 올 때까지 혹시라도 문이 너무 외로워하지 않게 가끔 들여다봐줘라.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왔지. 근데 네가 진짜 왔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울컥했어요.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공간 걱정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잠시 후 분식집 정미자 이모도 택시기사 박성호 아저씨도 하나둘씩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과자를 들고,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누군가는 그냥 두 손만 들고서요. 다들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얼떨떨하게 묻자 택시 아저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내 할애비가 우리가 여기 오는 거 빚 갚는 거라고 했어. 우리가 지금 갚으러 온 거지 뭐.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만수서재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창문을 닫고 책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걸레질을 했어요. 저는 그 와중에도 계속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거 진짜 지켜야 하나, 나도 내 인생 살아야 하는데. 유산이래 봐야 돈 한 푼 안 되는 공간인데. 그러다가 김말순 이모가 말했습니다. 지유야, 너 대학 다닌다며? 네, 아직 2학년이에요. 그럼 주말마다라도 여기 나와서 아이들 공부 좀 봐라. 요즘 방과후 끝나고 갈 데 없는 애들 많다. 시끄러운 카페 말고 이런 데 하나 있으면 좋잖니? 분식집 이모가 거들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여기 다시 모이게 하면 좋지. 글자 몰라서 늘 서류 들고 내 할애비 찾아오던 어르신들, 요즘 얼마나 불편하겠냐. 저는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구나. 할아버지가 수선집에서 못다한 일을 하려고 만든 또 다른 가게였구나. 돈이 아니라 사는 법을 수선하는 곳.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할아버지 사진을 꺼내놓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유산 한 푼도 못 받는 줄 알았는데 이런 걸 남겨두셨네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저 아직도 겁나요. 이거 제가 맡아서 할 수 있을까요? 사진 속 할아버지는 늘 그렇듯 웃고만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혼자 답을 내렸어요. 몰라, 일단 한번 해보자. 망하더라도 우리 둘만 아는 실패가 되게 하자. 그 다음부터 제 생활은 조금 바빠졌습니다. 주말마다 만수서재 문을 열었어요. 시장에 전단지도 붙였습니다. 초등학생 무료 공부방. 어르신 민원 서류 도와드립니다. 책 같이 읽고 싶은 분 환영. 처음엔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첫날부터 아이 셋이 왔습니다. 시장 떡집 손녀, 분식집 아들, 그리고 이름 모를 동네 아이 하나. 어색하게 책상에 앉아 저를 빤히 쳐다보길래 저는 최대한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지유 이모고요. 아니, 누나고요. 그냥 지유라고 해도 돼요. 오늘은 숙제부터 같이 해볼까? 한편 구석에는 어르신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구두 수선집 단골 손님이셨던 분이었어요. 저기 혹시 이거 좀 봐줄 수 있나? 손에는 복지관 신청서와 병원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서류가 어디까지 데려다 줘야 합니까? 어르신이 킥 웃으셨어요. 에이, 내 할애비 말투 그대로네. 그 사람 참 그립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진짜 유산이구나. 말투도 손길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그게 다 내 안에 남아 있었구나. 근데요, 인생이 그렇게 드라마처럼만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만수서재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갈 즈음 또 하나의 큰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바로 큰아버지가 말했던 그 단어. 재개발. 어느 날 시장 상인의 사무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구청에서 나온 사람들, 건설회사 직원들, 그리고 상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이 지역은 노후화가 심해 안전 문제가 우려됩니다. 걱정 많이 되시죠? 그래서 저희가 새 아파트와 현대식 상가를 짓는 계획을 가져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늘 그렇듯 웃으면서 말했지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도면을 보니까 재개발 구역의 시장 뒷골목 전체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만수서재가 있는 골목도요. 회의가 끝난 뒤 구청에서 나온 직원 한 분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김지유 씨 맞죠? 여기 공부방 운영하신다는. 네. 이 건물은 임대인데 보상금이 크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처럼 쓰시기에는 오래된 건물이라 위험합니다. 나중에 새 아파트 상가에 입점하시려면 지금 미리 계약을. 그 말을 듣다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그런 큰 계약을 할 형편이 안 돼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큰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야, 들었지? 이번 기회에 그 골목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 좋은 일이다. 너도 손 떼라. 그냥 적당히 보상금 받고 그걸 내세 출발 자금으로 써라. 그게 유산이다. 유산. 또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진짜 유산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제 마음이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제 선택은 뭐가 맞는 걸까요? 사람들을 지키는 게 유산인지 아니면 저도 조금은 편하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전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 저를 대신해서 세상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서재에 자주 오던 떡집 이모가 어느 날 신문을 들고 왔어요. 지우야, 이거 봐라. 요즘 이런 거 있다. 신문 한 구석에 조그맣게 실린 기사였어요. 마을사랑방 도시재생의 씨앗이 되다. 책 읽는 공간, 동네 사랑방들이 재개발 대신 마을재생으로 방향을 바꾼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이모, 근데 이건 다른 동네 이야기잖아요. 다른 동네도 되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 되는데? 떡집 이모가 눈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내 할애비가 여기서 30년 넘게 구두 고쳐줬다. 그 빚을 우리가 돈으로 갚을 수 있냐? 못 갚는다. 근데 네가 여기서 사람 고쳐주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건 우리가 지켜야 할 유산이다. 그날 이후 시장 사람들의 움직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서재 지키기라는 종이 팻말이 여기저기 붙었어요. 분식집 이모는 동네 카페에 이야기하고 택시 아저씨는 손님들한테 사연을 얘기하고 떡집 이모는 떡 포장지에 작은 종이를 하나씩 넣었습니다. 시장 뒷골목 사랑방 만수서재를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한 달쯤 흘렀을까요? 구청에서 다시 회의가 잡혔습니다. 이번엔 예전과 달리 방이 꽉 찼어요. 상인들 사이에 아이들 엄마들 어르신들까지 몰려왔거든요. 구청 직원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재개발은 여러분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그때 떡집 이모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여기 오래된 건물들 위험한 건 맞아요. 근데요,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만 세우면 우리 삶은 어디로 가죠? 시장이라는 건 물건만 오가는 곳이 아니라 이야기가 오가는 곳 아닙니까? 분식집 이모도 손들고 따라 말했어요. 맞아요. 만수서재 같은 데는 돈으로 계산 못해요. 우리 애가 거기서 처음으로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었어요. 그 기억을 어디다 이사시킬 건데요? 구청 직원이 당황해서 제 쪽을 봤습니다. 김지유 씨, 여기 공부방 운영하시죠? 혹시 한 말씀. 그 순간 제 심장은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사람 손이 닿는 일은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꼭 필요하다. 추울 때일수록 같이 있어야 덜 춥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제대로 말해봤습니다. 여기 만수서재는요. 공부방이기도 하고 사랑방이기도 해요. 어르신들은 여기 와서 글씨도 배우고 카드 명세서도 같이 읽어요.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여기 와서 숙제하고 어른들한테 세상 이야기를 배워요. 누군가에게는 이 골목이
그냥 낡은 동네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유산입니다. 돈으로 환산 안 되는 제 할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관계의 집이에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뒤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는 곧 방 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구청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속삭였어요. 건설회사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서 있었고요. 그날은 아무 결론도 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추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재논의하겠다는 말로 끝났어요. 그래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우리의 이야기가 적어도 한 번은 전달되었구나. 그리고 몇 달 후 구청에서 공식 문서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시장 재개발 구역 조정 안내. 그 안에는 빨간 펜으로 수정된 도면이 들어 있었어요. 재개발 구역 안에서 딱 한 골목이 빠져 있었습니다. 시장 뒷골목. 만수서재가 있는 그 골목이요. 저는 문서를 들고 만수서재로 뛰어갔습니다. 그날은 아이들도 어르신들도 다 모이는 날이었거든요. 문서를 보여주자 떡집 이모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봤지? 유산이라는 게 이런 거다. 지킬 사람이 있으니까 지켜진 거다. 지금 저는 쉰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만수서재는 여전히 시장 뒷골목 그 자리에 있고요. 이제는 간판이 좀 더 예뻐졌습니다. 만수서재 김지우의 사랑방.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해요. 야, 만수서방 가자. 서방도 아니고 사랑방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줄여서 부르면서요. 가끔 대학교 때 친구들이 놀러와서 묻습니다. 야, 너도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면 이제 좀 편하게 살지. 왜 아직도 이런 골목에서 애들 숙제 봐주고 있어?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나 유산 물려받은 부자야. 그러면 친구들이 놀라요. 야, 너 집이 있었어? 땅이 있었어? 그러면 저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사람을 물려받았어. 할아버지한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나를 먹여 살리고 있어. 실제로 그렇습니다. 만수서재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자라서 어느새 저를 도와주는 선생님이 되었고 함께 후원금을 모아 책을 사고 어르신들 병원에 같이 가줍니다. 예전에 떡을 싸주던 떡집 이모는 이제 허리가 굽어서 잘 못 오시지만 떡집은 그 딸이 이어받았고요. 그 딸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지유 언니, 우리 엄마가 늘 그러셨어요. 지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우리 동네를 다 물려받은 애라고. 맞아요. 저는 한때 유산 한 푼 못 받는 줄 알고 세상에서 제일 초라한 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압니다. 가장 가난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어떤 때는 가장 많이 물려받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걸요. 제 할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은 통장에 찍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어요. 아, 만수씨 그 사람 구두 참 잘 고쳤지. 손님들한테 늘 먼저 웃으면서 인사하던 사람이지. 그리고 그 기억들은 어느새 제 이름 옆으로 옮겨졌습니다. 지유씨는 사람 참 잘 고쳐.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 가끔 만수서재 한쪽 벽을 바라봅니다. 거기에는 할아버지 편지에서 봤던 것처럼 사람들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어요. 첫 번째 회원 김말순 떡집 이모. 두 번째 회원 박성호 택시기사. 마지막 회원 아직 비워둠. 그리고 그 아래 제가 새로 적어놓은 문장이 있습니다. 이 공간의 진짜 주인은 여기서 따뜻함을 주고받는 모든 사람입니다. 어쩌면요, 우리 인생에서 진짜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남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산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에 대한 답일지 몰라요. 어제는 제 인생에서 제일 웃기면서도 제일 많이 울었던 날이었어요. 유산. 그냥 그 두 글자 때문에요. 저는요, 유산 한 푼도 못 받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요. 근데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남긴 건 돈보다 훨씬 무거운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렸고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들으시다가 안 와도 저런 일 겪어봤다. 부모님 유산 때문에 힘들었다 싶으시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대신 꾹 눌렀다고 생각할게요. 오늘 이 얘기가요, 어쩌면 당신 마음에 작은 위로 하나는 남겨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실제 같지만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까요? 일단 저는요, 할아버지가 키운 손녀예요. 지유야, 할아버지 말 좀 들어봐라. 어릴 때부터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르던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어요. 윤만수 72. 평생을 공장에서 일하다가 허리 다쳐서 조기 퇴직하신, 그리고 반지하 단칸방에서 저를 키운 사람. 제 할아버지요.
엄마는 제가 8살 때 집을 나갔어요. 그냥 어느 날 아침에 편지 한 장만 남기고요. 지우야, 미안해. 엄마가 나중에 꼭 데리러 갈게. 그 나중에는 끝내 오지 않았고요. 아버지요? 이름도 몰라요. 엄마가 단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딱 한 명,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공장 퇴직하고 나서는 새벽마다 신문 돌리고 낮에는 재개발 밀려난 사람들 집 나르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저를 키웠어요. 반지하 방 하나 좁았지만 저는 사실 그게 집이라서 좋았어요. 장판이 삐걱거리고 여름엔 습기 때문에 곰팡이 냄새나고 겨울엔 보일러 틀어도 코끝이 시렸는데요. 방 한가운데 낡은 책상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할아버지가 늘 앉아서 신문 읽다가 제 숙제 봐주고. 지우야, 너는 할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너는 공부해서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 말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알바 뛰면서도 공부는 놓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편의점, 카페, 학원 청소 안 해본 일이 없는데 그래도 내신은 꽤 잘 나왔고요. 할아버지는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우셨는지 동네 슈퍼만 가도 맨날 그러셨어요. 우리 지유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았어. 그 말 들을 때마다 창피한데 또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늘 그렇듯이 돈이었죠. 대학교는 솔직히 엄두가 안 났어요. 할아버지, 나 그냥 취업할까? 제가 몇 번을 물으면 할아버지는 허리 아픈 사람이 어떻게 화를 내는지 그때마다 보여주셨어요. 야 임마, 너 그런 소리 한 번만 더 해봐라. 할아버지가 땅을 팔든지 몸을 팔든지 해서라도 너 대학은 보낸다. 웃자고 하신 말 같지만 진심이 느껴져서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요, 세상이 가만히 두질 않잖아요. 우리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어요. 노후 주거 환경 개선, 주민 삶의 질 향상. 플랜카드에는 그런 말이 잔뜩 적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일어난 일은 딱 하나였어요. 월세는 치솟고 집주인들은 이사비 핑계로 세입자들 내보내 궁리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기 더 살 수 있을까? 매일 걱정하는 거였죠. 우리 반지하도 집주인이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만수 씨, 재개발 들어가면 어차피 다 헐리니까 2달 안으로 비워줘. 보증금은 그때 맞춰줄게. 할아버지 얼굴이 그때 처음으로 진짜 늙어 보였어요. 밤마다 기침하시면서 도면 같은 거 들여다보시던 모습 아직도 기억나요. 지우야, 우리가 갈 데가 있나? 그 말 들었을 때 제가 속으로 다짐했어요. 아, 돈 많이 벌어야겠다. 어떻게든. 근데요, 인생이 참 그렇게 순서를 지켜주질 않아요.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겨울 새벽에 신문 돌리다가. 심장 쪽이 안 좋으셨는데 그걸 숨기고 일하시다가 어느 날 집에 돌아오시더니 그냥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지우야, 숨이 이상하다. 응급실 하얀 형광등, 차가운 수술실 문. TV에서만 보던 장면들이 제 눈앞에서 현실이 됐어요. 의사 선생님은 최선을 다했다고 했지만 사실 심장 수술도 재활도 그 모든 걸 버틸 체력이 할아버지에게는 남아있지 않았대요. 결국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버티다가 할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멈추셨어요. 그날 밤 병원 복도 끝 의자에 혼자 앉아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이 다 말라서 더는 눈물이 안 나는데도 목에서는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이제 나 혼자네.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을 때 갑자기 세상이 너무 조용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왔어요. 동네 구두 수선집 아저씨, 분식집 사장님, 반찬가게 할머니. 아이고 이제 어떡하냐 지우야. 다들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근데 저와 피가 이어진 사람은 딱 3명뿐이었어요. 막내 고모, 둘째 고모, 그리고 큰아버지. 큰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첫째 아들. 저한테는 사실상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처음 봤으니까요. 양복 입은 중년 남자가 전화를 귀에 붙인 채 들어오더니 빈소 상석에 툭 앉더라고요.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훅 가시면 어떡해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눈가는 하나도 안 젖어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밤이 깊어지자 큰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며 저를 불렀어요. 지우야, 너 대학 안 갔다며? 네, 사정이 좀 있어서요. 그래. 뭐 우리 집안 형편의 대학이 어딨냐. 그 말이 괜히 찔렸는지 저도 모르게 손을 꽉 쥐었어요. 그래도 알지?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야 한다. 그 말이 첫날 밤에 들은 큰아버지의 첫 멘트였어요. 이 사람이 나를 책임질 생각은 1도 없구나. 그냥 딱 느껴졌어요.
장례를 마치고 사흘 뒤 큰아버지가 전화로 연락을 했어요. 지우야, 유산 정리하자. 법무사 사무실로 나와라. 유산.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솔직히 조금 흔들렸어요. 우리가 가진 게 뭐 있다고 하면서도 반지하 전셋집 보증금이랑 할아버지가 혹시 몰래 모아둔 예금 통장 같은 거. 그런 게 혹시 있다면 그걸로 보증금 조금 더 보태서 지하는 아니더라도 햇빛 좀 들어오는 원룸으로 이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할아버지 장례 치르느라 빌린 돈도 갚을 수 있을 테고. 그런 아주 소박한 기대였어요. 법무사 사무실. 유리 테이블 정장 입은 법무사, 그 옆에 큰아버지랑 고모들. 저는 검정 니트에 최대한 구겨지지 않은 바지 입고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법무사가 A사 용지를 넘기며 말했어요. 고인은 부동산 한 채, 그리고 예금 통장 몇 개를 남기셨습니다. 부동산 한 채.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부동산이 있다고요? 큰아버지가 킥 하고 웃더라고요. 야, 지우야. 우리 아버지 생각보다 알짜였어. 법무사가 주소를 읽었어요. 서울시 구동 37-12. 대지 48평 건물 2층 주택. 주소 듣자마자 바로 알겠더라고요. 아, 우리 반지하 위층. 집 전체가 집주인 거 아니었네. 원래 할아버지 집이었구나. 그 말을 왜 단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아버지가 본인 이름으로 돼 있던 집을 나중에 너희 큰아버지 이름으로 등기 이전을 하신 게 아니라 유언으로 남기셨네요. 법무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그리고 정색을 하고 읽기 시작했어요. 피상속인 윤만수는 본인의 사망 이후 소유 부동산 일체 및 예금을 장남 윤대호에게 상속한다. 제 이름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심장이 쑥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아, 역시 나는 그냥 얹혀 살던 손녀였구나. 그 순간 가장 먼저 튀어나온 생각이 그거였어요. 고모가 굳이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어요. 그래도 지유가 할아버지 많이 돌봤는데 조금이라도 뭐 남겨주시지. 큰아버지는 바로 쏘아붙였어요. 유산이 무슨 떡이냐? 둘러서 쪼개 먹게. 집은 집대로 팔아서 재개발 들어가기 전에 내가 다 정리할 거야. 그게 제일 효율적이야. 그 말을 어찌나 업무 보고처럼 하시던지. 제가 같이 살던 집인데요. 같이 밥 먹고 같이 TV 보던 거실인데요. 그 사람 입에서는 그냥 정리할 자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저를 보며 말했어요. 손녀분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어서요. 이해 제기하시려면 상당한 판돈이 아니 시간과 비용이 들어서. 판돈. 순간 그 단어가 그렇게 들렸어요. 제가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아, 이게 다 돈 게임이구나. 회의가 끝나고 로비에 나왔을 때 큰아버지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지우야. 우리 아버지 마음 이해해라. 그래도 너 대학 못 간다니까 잔소리하던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 저 이제 집은 언제까지 비워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질문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건 걱정 마. 한 달 정도는 그냥 살아. 대신 집 정리 좀 잘해놔라. 방문 올 거거든. 방문 재개발 투자자들이 집 보러 오는 거요. 한 달. 그 말이 제 마음의 마지막 유통기한처럼 찍혔어요. 한 달 후면 나는 집도 가족도 아무것도 없겠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할아버지 방에 들어갔어요. 작은 장롱, 낡은 서랍장, 군대 갔다 왔을 때 쓰던 초록색 철제 캐비닛. 할아버지 냄새가 가득 배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진짜로 저한테 아무것도 안 남겨주신 거예요? 그 말을 소리 내서 하니까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봤어요. 영수증 뭉치, 옛날 월세 계약서, 공장 다닐 때 사원증. 그런 것들 사이에서 갈색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앞면에 볼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유에게.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잘 못 뜯겠더라고요. 3번이나 뜯다가 결국 위쪽을 확 찢어서 꺼냈어요. 하얀 종이 2장. 첫 번째 장에는 할아버지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유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그 첫 줄 읽는 순간 눈물이 자동으로 쏟아졌어요. 편지는 대충 이랬어요. 지유야.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아마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 없는 거겠지. 너무 겁먹지 말아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할아버지가 유산을 큰아버지한테 다 주는 걸로 유언을 써놨다. 너 힘들게 한 거 알고 있다. 그래도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 우리 집안 식구들이 너를 손녀가 아니라 환자 보호자,
무료 가사 도우미처럼 대해서 할아버지는 보기 싫었다. 그래서 더더욱 유산 갖고 너희끼리 싸우는 꼴은 보기 싫었다. 집 같은 거, 돈 같은 거, 그거 나눠서 평생 남 탓하면서 살면 손해보는 건 결국 너다. 그래서 유언장에는 내 이름은 안 적었다. 대신에 진짜로 너한테 남긴 게 있다. 뒤에 있는 서류를 잘 봐라. 그리고 이 말은 꼭 기억해라.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는 거다. 너는 이미 부자다. 할아버지보다. 사랑하는 우리 지우야. 너 인생은 내 거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너 자신이다. 사랑한다 우리 손녀. 윤만수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글씨가 다 번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글씨 중간중간에 떨어진 잉크 자국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아마 할아버지도 이 편지 쓰면서 울었던 거겠죠. 뒤에 있는 서류를 조심조심 꺼내봤어요. 서울시 구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상호 골목사랑방 작은 도서관. 대표자 윤지유. 제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지?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제 이름이었어요. 뒤에 첨부된 서류들을 넘겨보니까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 1층을 10년 장기 임대 계약으로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임대료는 재개발 보상금 일부로 선납 처리되어 있고 운영권은 대표 윤지유에게 귀속. 골목 사랑방 작은 도서관은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아동 청소년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할아버지가 평소에 틈틈이 준비하던 그 프로젝트. 저는 그게 그냥 노인정 봉사 같은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랑방을 저한테 통째로 물려주신 거였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걸 처음 봤을 땐 감동보다 걱정이 먼저였어요. 도서관? 사랑방? 그거에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 집도 잃게 생겼는데 돈 되는 건 하나도 없고 할아버지는 이상한 이상만 저한테 떠넘기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방 한가운데 주저앉아서 울다 웃다를 반복했어요. 할아버지, 저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도서관 계획서를 계속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할아버지 필체로 적힌 운영 계획. 아이들 방과 후 공부방. 어르신들 스마트폰 교실. 동네 밥상 모임. 취준생 무료 이력서 클리닉.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모든 건 지유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한다. 그 이상은 하지 않는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갑자기 이건 내가 싫다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싶었어요. 왜냐면 할아버지가 이 사랑방을 준비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서류에 이름표처럼 붙어 있었거든요. 슈퍼 김중고책 기증 약속. 분식 방 매달 떡볶이 후원. 경로당 회장 이 어르신 프로그램 협조. 그리고 제 이름. 윤지유 대표. 도대체 언제부터 이걸 준비하신 걸까요? 한 달. 집을 비워야 하는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도 큰아버지는 부동산 중개사 데려와서 집을 보여주고 이 반지하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곧 나갈 겁니다. 저를 세입자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아예 서류 한 뭉치를 들고 와서 제가 일하는 카페까지 찾아왔어요. 지우야. 이게 재개발 조합 동의서야. 너도 사인해야 이 집 보상금 제대로 나온다. 저는 이 집 소유자가 아닌데요. 세입자 동의도 필요하거든. 이게 다 너 위해서야. 나중에 조금이라도 보상금 챙겨주려고 그러는 거지. 나중에.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이제 누가 나중을 말하면 의심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서류 첫 페이지를 대충 훑어보는데 세입자 퇴거 동의라는 글자가 눈에 띄었어요. 이거 제가 나가는 거 동의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지. 집이 헐리는데 어떻게 있냐. 그래도 나중에 오피스텔 하나라도 전세 잡아주려고 하는 건데. 또 그 나중에. 제가 펜을 들었다가 도저히 사인이 안 되더라고요. 죄송한데요. 이건 집에서 얘기할게요. 지금은 일해야 돼서. 결국 서류를 들고 나가버리셨는데 그날 퇴근하고 집 앞에 서 있는데 누가 지우야 하고 부르더라고요. 고개를 돌리니까 동네 반찬가게 할머니, 구두 수선집 아저씨, 분식집 사장님. 그 세 사람이 골목 입구에 서 있었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반찬가게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지우야. 내 할애비가 부동산 이름을 왜 아들 이름으로 안 넘기고 유언장으로 남겼는지 이유가 뭔지 아니? 모르겠어요. 그냥 저 때문인가 했죠. 그래 너 때문이지.
근데 그 방식이 너 쫓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지키는 방식이었어. 구두 수선집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익숙한 걸 꺼냈어요. 주민센터에서 주는 협동조합 회원증. 내 할애비가 골목사랑방 도서관 만든다고 동네 사람들 모아서 협동조합 만들었어. 집 보상금 일부는 거기로 넣기로 했다더라. 그게 다 너 이름으로 승인 난 거야. 저 이거 처음 들었는데요. 그럴 거다. 내 할애비가 너한테는 마지막까지 부담 주기 싫었을 거거든. 분식집 사장님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그 조합 규약에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냐? 할머니가 구겨진 종이를 펴서 읽어주셨어요. 본 협동조합의 대표는 윤지유로 한다. 대표가 퇴거당하거나 집을 뺏길 상황이 되면 조합원 전원이 연대 책임을 진다. 연대 책임. 그 단어가 그렇게 든든하게 느껴질 줄은 처음 알았어요. 지유야. 네가 사인 안 하면 저 집 아무도 못 판다. 재개발 보상도 내 동의 없이는 못 받아. 그니까 절대 서류 쉽게 사인하지 마라. 알겠지?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집을 그냥 자산으로 본 게 아니었구나. 그 집은 우리 가족만 사는 집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서로 드나드는 하나의 판이었구나. 그로부터 일주일 뒤, 재개발 조합 사람들이랑 큰아버지랑 집에서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는 할아버지 방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문 밖에서는 큰아버지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지유야, 빨리 나와서 사인해. 너 하나 때문에 전체 일정이 다 꼬여.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편지랑 협동조합 서류를 손에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거실에는 정장을 빼입은 조합 관계자 2명, 큰아버지, 그리고 의외의 얼굴들이 있었어요. 반찬가게 할머니, 구두 수선집 아저씨, 분식집 사장님. 아저씨들? 큰아버지가 짜증을 냈어요. 아니, 여기까지 왜들 오셨어요? 이거 가족 일인데. 그때 반찬가게 할머니가 버럭했어요. 가족 일? 지유 키울 때 가족은 누구였는데? 순간 공기가 싸해졌어요. 조합 사람이 살살 웃으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어요. 아이고 뭐 다들 감정이 있으신 거죠. 어차피 집 헐리고 새 아파트 들어오면 좋은 거잖아요. 이 서류에 세입자분만 사인해 주시면 이사비도 충분히 챙겨드리겠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서류를 제가 받아서 봤어요. 세입자의 자발적 퇴거 동의서 및 추가 권리 행사 포기 각서. 조그맣게 아주 조그맣게 적힌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었어요. 추가 권리 행사 포기? 제가 묻자 큰아버지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냥 법적인 표현이야. 어차피 너 받을 권리가 원래 없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 말 듣는데 이상하게 화가 안 났어요. 대신에 어디선가 용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요. 저 세입자 아니에요. 뭐? 조합 사람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봤어요. 저 골목사랑방 협동조합 대표고요. 여기 집 일부 보상금은 협동조합 명의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서류에는 그 내용은 왜 한 줄도 없어요? 그 말에 큰아버지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게 왜 나오냐 지금. 반찬가게 할머니가 조합 사람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여기 규약 잘 읽어봐요. 대표 동의 없이는 협동조합 재산 처분 못하게 되어 있어. 조합 사람이 당황해서 종이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어요. 윤지유 대표? 그제야 큰아버지가 제게 달려와 속삭였어요. 야, 그거 다 명목상으로 해놓은 거야. 실제 권한은 다 나한테 있어. 너 괜히 큰 소리 치지 마. 그 말이 신호탄이었어요. 구두 수선집 아저씨가 책상을 치면서 말했어요. 윤대호 씨, 우리도 바보 아닙니다. 만수 형님이 죽기 전에 우리 다 불러서 말했어요. 이 집은 나 죽고 나면 지유와 골목 사람들 것이지 내 아들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분식집 사장님도 얹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협동조합 만들자고 할 때 우리 다 도장 찍었어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지유가 세입자면 우리는 뭐예요? 참견꾼입니까? 조합 사람들도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라는 걸 직감했는지 서류를 슬그머니 걷어들이더라고요. 윤 선생님. 그럼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큰아버지는 얼굴이 벌개져서 저를 노려봤어요. 야, 너 지금 아버지한테 반항하는 거냐? 그 말이 약간 웃겼어요. 아버지요? 제가 언제 아버지 있었어요? 입 밖으로 그 말이 나간 순간 제 자신에게 조금 놀랐어요. 근데 후회는 안 됐어요. 저한테 아버지는 없어요. 있었다면 할아버지였겠죠.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조합 사람 둘은 눈치를 보다가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일단 이 건은 양측 입장을 더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큰아버지랑 저랑 그리고 동네 어른들이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만 봤어요. 그날 밤 집에 혼자 남아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편지, 협동조합 서류, 재개발 동의서. 그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돈, 집, 안정. 다 필요해요. 솔직히. 근데 할아버지 노트에서 또 하나 찾은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집은 벽이 아니라 사람이 채운다. 그럼 내 인생의 집은 뭐로 채울까? 한 달이 지나고 결국 재개발 건은 조금 미뤄졌어요. 협동조합 쪽 법률 검토 때문에요. 그 사이 골목사랑방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열었어요. 간판은 구두 수선집 아저씨가 나무로 만들어주셨고 책은 동네 사람들이 집에서 안 보던 책들 한 아름씩 들고 와서 채워줬고 벽지는 분식집 사장님 아들이랑 저랑 같이 푸르스름한 색깔로 직접 발랐어요. 오픈 첫날 제일 먼저 들어온 손님은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애였어요. 누나, 여기 게임기 있어요? 게임기는 없는데 책은 많아. 그럼 만화책 있어요? 있어. 근데 책 읽으면 붕어빵 사줄까? 진짜요? 그 애가 당장 의자에 앉아서 책을 펼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디선가 할아버지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니까 직장 갔다 오는 아줌마들이 들렀어요. 여기 카페예요? 도서관이에요? 둘 다요. 차는 제가 타드리고 책은 같이 읽고요. 어르신들도 와서 신문 보시고 핫팩 붙이시고. 어느 날은 동네 청년 하나가 재무 상담해준다고 앉아서 어르신들한테 연금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그날 문득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내가 물려받은 거구나. 집 한 채가 아니라 숫자로 찍힌 예금이 아니라 사람들이 드나들고 웃고 울고 서로 안부 묻는 이 공간. 그 공간을 함께 채워갈 수 있는 관계. 그게 내 유산이구나. 물론 현실은 여전히 만만치 않았어요. 월세는 협동조합 기금에서 나오지만 제 생활비는 직접 벌어야 했고 그래서 낮에는 카페 알바, 저녁에는 사랑방 운영. 어떨 땐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큰아버지가 가끔 전화를 했어요. 지우야, 아직도 그 도서관인가 뭔가 하고 있냐? 임대료 아깝게 뭐 하러 그래? 집 그냥 넘겨. 내가 현금으로 두둑하게 챙겨줄게. 처음엔 그 말이 혹했어요. 지금 200만 원 버는 것보다 한 번에 2억 받는 게 낫잖아. 이런 생각이요. 근데 사랑방에서 아이들 웃는 소리 듣고 어르신들이 지우야 고맙다 하면서 제 손을 잡아줄 때 어쩐지 계산기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결국 큰아버지 제안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큰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집은 못 지켜도 할아버지 사람이 머물던 이 골목은 제가 하고 싶은 만큼은 지켜보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말이 없더니 큰아버지가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그래, 너도 아버지 닮았네. 네? 내 할애비 말이다. 고집은 진짜 둘이 똑같다. 그 말이 처음이었어요. 큰아버지가 할아버지 얘기를 그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 건. 그 뒤로 큰아버지는 예전처럼 무작정 서류 들고 쫓아오지 않았어요. 가끔 도서관 구석에 앉아서 책 읽다가 몰래 기부함에 현금 넣고 가는 그런 손님이 됐더라고요. 나중에 CCTV 확인하다가 알았어요. 하욱하면서도 사람이 이렇게 조금씩 변하는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재개발도 계속 늦춰졌어요. 주민 반발의 협동조합 이슈에 언론의 기사도 한 번 나고. 골목을 지키는 작은 도서관. 그 기사가 생각보다 많이 퍼졌어요. 아무도 몰랐던 골목이 조금씩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한 방송국에서 취재까지 왔어요. 손녀가 물려받은 건 집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멘트로 제 인터뷰가 방송을 탔어요. 그날 카카오톡으로 낯선 번호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지우야, 잘 봤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어릴 때 한 번 본 적 있는 엄마 얼굴이었어요. 그 사람은 저한테 아무것도 남겨준 게 없었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원망이 안 됐어요. 그래. 엄마 대신 할아버지가 나 다 키웠잖아. 그리고 할아버지 대신 이제는 이 골목이 나를 키우고 있잖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늦은 밤 사랑방 문을 닫으려는데 문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바람 사이에 낯익은 목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지우야. 춥지? 누구였을까요? 눈으로는 아무도 안 보이는데 마음으로는 정확히 알 것 같은. 저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유산이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남기는 거. 물건 말고 돈 말고.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다. 라는 믿음. 그래도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라는 확신. 그게 진짜 유산이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남긴 것도 결국 그거였고요. 그 유산 덕분에 저는 오늘도 무너지고 싶다가도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조금씩 나눠주고요. 이제 이야기를 끝내야겠죠. 유산 한 푼도 못 받는 줄 알았던 손녀가 진짜로 물려받은 건 집 한 채도 아니고 통장 잔고도 아니고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는 용기였어요. 그리고 그 용기를 함께 키워가는 사람들이었고요. 혹시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 중에 유산 때문에 형제랑 등을 돌리셨거나 부모님 마지막을 원망으로 기억하고 계신 분 있으실지도 몰라요. 저도 그 마음 조금은 알아요. 근데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진짜로 나한테 남기고 싶었던 건 뭘까? 꼭 돈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꼭 집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그걸 찾는 순간 이상하게요. 내 인생도 조금은 부자가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당신 마음에 따뜻함 하나 남겼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응, 너도 잘하고 있어. 해주는 작은 유산 같거든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상속에서 밀려났다고 느껴져도 재산 한 푼 못 받았다고 생각돼도 당신 인생의 주인공은 끝까지 당신 자신이라는 거.